카메라 불빛이 제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른이 넘은 제 손은 무릎 위에서 가만히 떨리고 있었죠. 평생 단 한 번도 텔레비전 카메라 앞에 앉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에어컨을 고치며 살아온 텍사스의 늙은 기술자였으니까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무엇이 당신을 변하게 했느냐고요? 3년 전 저는 제 하나뿐인 아들 결혼식장에서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신부가 한국 여자라는 이유 하나였죠. 그 길로 아들과 말 한마디 섞지 않았습니다. 3년이었습니다. 전화기에 아들 번호가 떠도 받지 않았던 3년. 그런 제가 지금 눈시울을 붉히며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은 손에 힘을 주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 70년 고집을 무너뜨린 건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바람 없는 시원한 방 하나였어요. 기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바람 없는 에어컨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냐는 표정이었죠. 평생 차가운 바람을 세게 부는 기계만 만져온 제가 바람이 없는데도 시원한 방에 들어선 그 여름밤, 그 하룻밤이 제 인생 70년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도대체 그 여름 아들의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어째서 한 늙은 기술자가 평생 믿어온 모든 것이 단 하루 만에 무너졌을까요? 그리고 제가 그토록 밀어냈던 한국인 며느리는 어떻게 제 마음의 벽을 허물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응원해주세요. 제 이름은 로버트 해리슨입니다. 텍사스의 작은 도시에서 태어나 72회를 살아왔죠. 그중 40회를 에어컨과 함께 보냈습니다. 미국 남부의 여름이 어떤지 모르는 분들은 상상하기 어려울 겁니다. 7월이면 한낮 기온이 섭씨 40도를 넘나들고 아스팔트에서는 아지랑이가 피어오릅니다. 그런 땅에서 에어컨은 사치품이 아니라 생존 도구였죠. 저는 그 생존 도구를 다루는 사람이었습니다. 22살에 대형 공조설비 회사에 들어가 62에 은퇴할 때까지 한 우물만 팠습니다. 사무실 건물 옥상에 거대한 냉각탑부터 가정집 창문에 끼우는 작은 에어컨까지 제 손을 거치지 않은 기계가 없었죠. 동료들은 저를 두고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로버트한테 못 고치는 에어컨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에어컨이야. 저는 그 말이 좋았습니다. 자랑스러웠죠. 눈을 감고도 부품 이름을 댈 수 있었고 소리만 들어도 어디가 고장났는지 알았습니다. 냉매가 새는 미세한 냄새, 압축기가 헐거워질 때의 진도, 팬모터가 죽어가는 소리, 그 모든 것이 제 몸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에어컨이라는 물건에 대해 단 하나의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에어컨이란 차가운 바람을 세게 부는 기계다. 바람이 세야 시원합니다. 팬이 힘차게 돌아야 제대로 된 에어컨입니다. 굉음이 나는 건 그만큼 일을 열심히 한다는 증거였죠. 저는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40회를 일했습니다. 그 믿음은 제게 종교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또 하나의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건 에어컨에 관한 게 아니었죠. 한 나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한국전쟁에 참전한 군인이었습니다. 1950년대 초 20살의 나이로 그 머나먼 동아시아의 반도에 발을 디뎠죠. 아버지가 들려준 한국은 늘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흙바닥에 초가집, 신발도 없이 뛰어다니는 아이들. 먹을 게 없어서 미군 부대 쓰레기통을 뒤지던 사람들. 그게 한국이었다, 로버트. 아버지는 결코 한국 사람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타까워했죠. 하지만 그 이야기를 어린 시절 내내 듣고 자란 저에게 한국이라는 나라는 그저 가난하고 헐벗은 땅으로 굳어버렸습니다. 그 이미지는 제 머릿속에서 단 한 번도 갱신되지 않았죠. 1953년에 멈춰버린 사진 한 장처럼요. 세월이 흘러 한국 자동차가 미국 도로를 달리고 한국 휴대전화가 사람들 손에 들리기 시작했을 때도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싸구려라서 싼 거지. 어차피 일본이나 독일 기술 베낀 모방품 아니겠어? 저는 한 번도 한국산 제품을 직접 써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확신했죠. 제 아버지가 본 1953년의 한국이 제 머릿속에서는 영원한 한국이었으니까요. 그런 제 인생에 균열이 생긴 건 3년 전이었습니다. 하나뿐인 아들 다니엘이 저녁 식사에 한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다니엘은 기계공학을 전공한 엔지니어로 저처럼 손으로 만지는 일을 사랑하는 아이였죠. 저는 그 아이가 어떤 여자를 데려올지 늘 궁금했습니다. 그날 식탁 맞은편에 앉은 여자는 검은 머리에 단정한 미소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아버님, 처음 뵙겠습니다. 지윤이라고 합니다. 또렷한 영어였지만 억양이 달랐습니다. 저는 직감했죠. 그리고 다니엘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지윤은 한국 사람이에요. 저희 결혼하려고 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40회 동안 에어컨의 미세한 소리까지 읽어내던 제 감각이 정작 식탁 위에 흐르는 공기는 읽지 못했죠. 아니, 읽지 않으려 했습니다. 저는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죠. 한국 여자라고? 지윤이라는 여자의 얼굴에서 미소가 천천히 사라지는 게 보였습니다. 다니엘의 표정이 굳었죠.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70년 동안 제 안에 굳어있던 그 사진 한 장이 제 입을 통해 쏟아져 나왔습니다. 네가 만나는 사람이 어떤 나라에서 왔는지 알기나 하니? 나는 인정 못한다. 그날 밤 다니엘은 그 여자의 손을 잡고 제 집을 떠났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죠. 저는 식탁에 홀로 앉아 식어버린 음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3년에 걸친 침묵의 시작이요. 다니엘은 그해 가을 그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결혼식 청첩장이 우편함에 꽂혀 있었죠. 저는 가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식 당일 무언가에 이끌리듯 차를 몰고 식장으로 갔습니다.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죠. 신부가 입장하는 순간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다니엘의 얼굴은 행복으로 빛나고 있었죠. 그런데 저는 그 모습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제 아들이 한국 여자와 함께 새 인생을 시작한다는 사실이 제 70년 신념에 대한 배신처럼 느껴졌거든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의자가 바닥에 끌리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 쏠렸습니다. 다니엘이 저를 발견하고 입을 벌렸지만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식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주차장에 세워둔 차 안에서 저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손에 핏줄이 도드라졌죠. 이상하게도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슴 한가운데가 텅 빈 것처럼 허전했습니다. 제가 무슨 짓을 한 건지 그때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죠. 그날 이후로 다니엘과 저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습니다. 명절에도 제 생일에도 우리는 만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가끔 문자 메시지를 보내왔지만 저는 읽기만 하고 답하지 않았죠. 고집이었습니다. 자존심이었고요. 하지만 사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고집과 자존심이라는 건 사과할 용기가 없는 늙은이가 두르고 있는 갑옷일 뿐이라는 거예요. 밤이면 텅 빈 집에서 혼자 텔레비전을 켜놓고 잠들었습니다. 거실에서 굉음을 내며 돌아가는 낡은 창문형 에어컨 소리만이 제 곁을 지켰죠.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해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텍사스 역사상 가장 뜨거웠다고 기록돼 그 끔찍한 폭염의 여름이요. 그 여름이 제 평생의 믿음 2가지를 한꺼번에 무너뜨릴 거라고는 그때의 저는 짐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해 7월은 평년과 달랐습니다. 텍사스의 여름은 원래도 가혹하지만 그 해는 차원이 달랐죠. 기상청은 연일 폭염경보를 발령했습니다. 한낮 기온이 섭씨 43도까지 치솟았고 밤이 되어도 30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동네 노인 몇 명이 열사병으로 병원에 실려갔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라디오에서는 하루 종일 같은 경고를 반복했습니다. 외출을 삼가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냉방기를 가동하라고요. 저는 그 경고를 들으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냉방기라면 제 전문 분야였으니까요. 제 거실에는 십수년을 함께한 창문형 에어컨이 있었습니다. 미국 브랜드의 묵직한 새덩이였죠. 제가 직접 골랐고 직접 설치했고 부품이 다를 때마다 직접 갈아 끼운 녀석이었습니다. 저는 그 에어컨을 믿었습니다. 제 40의 경력을 믿는 것처럼요. 문제는 그 다음 주부터 시작됐습니다. 어느 날 새벽, 저는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거실 쪽에서 들려오는 소리였죠. 40해 동안 기계 소리를 읽어온 제 귀가 본능적으로 곤두섰습니다. 평소의 굉음이 아니었습니다. 그 굉음 사이에 미세한 떨림이 섞여 있었죠. 압축기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무리하고 있다는 신호였죠.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에어컨 앞에 손을 대보았죠. 차가운 바람은 여전히 나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바람에 힘이 없었습니다. 청소라면 손바닥을 밀어낼 만큼 세찼던 바람이 그날은 맥없이 흩어지고 있었죠. 늙었구나 너도. 저는 에어컨에게 혼잣말을 건넸습니다. 부품을 갈면 될 일이었죠. 다음날 저는 단골 부품 가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가게 주인이 난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로버트, 그 모델 부품은 이제 단종됐어요. 회사가 그 라인을 접은 지 몇 년 됐잖아요. 저는 수화기를 든 채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제 손때가 묻은 기계가 이제는 부품조차 구할 수 없는 골동품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40의 경력의 기술자가 정작 자기 집 거실의 더위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순간이었죠. 그날 밤부터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에어컨은 간신히 돌아갔지만 집바람은 점점 제 몸을 괴롭혔습니다. 저는 시원한 자리를 찾아 소파 위치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직바람이 정면으로 닿는 자리에 앉으면 어깨가 시리고 바람을 피하면 등줄기에 땀이 흘렀죠. 이른이 넘은 무릎 관절은 차가운 바람을 정통으로 맞을 때마다 욱신거렸습니다. 밤에는 그 욱신거림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죠. 낮에는 더웠고 밤에는 시렸습니다. 에어컨을 끄면 숨이 막혔고 켜면 관절이 아팠습니다. 평생 사람들에게 시원한 여름을 선물해온 제가 정작 제 여름 하나를 다스리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거실 한가운데 앉아 식어가는 커피를 들고 있던 어느 오후, 저는 처음으로 제 처지가 서글퍼졌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난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 놓인 제 휴대전화가 울렸죠. 낯선 번호였습니다. 저는 무심코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저는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아버님, 저 지윤이에요. 3년 만에 듣는 목소리였습니다. 제가 결혼식장을 박차고 나온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며느리의 목소리.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서늘하게 조여드는 느낌이었죠. 전화를 끊어야 한다는 생각과 끊지 못하는 마음이 동시에 저를 붙들었습니다. 지우는 제가 아무 대답이 없는데도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떨리지만 또렷한 목소리였죠. 뉴스에서 폭염 소식을 봤어요. 아버님 댁 에어컨이 오래되셨다고 다니엘한테 들었거든요. 걱정이 돼서요. 저는 침을 삼켰습니다. 목이 바싹 말라 있었죠. 뭐어라 대꾸하려 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밀어내기만 했던 사람이 정작 가장 먼저 제 더위를 걱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버님, 괜찮으시면 저희 집에서 며칠 쉬다 가세요. 저희 집은 시원하거든요. 다니엘도 아버님 보고 싶어 해요. 그 마지막 한마디에 저는 수화기를 든 손에 힘이 풀렸습니다. 다니엘도 아버님 보고 싶어 해요. 3년 동안 제가 모른 척했던 아들의 마음이 며느리의 입을 통해 전해진 순간이었죠.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자존심이라는 갑옷이 여전히 저를 붙들고 있었으니까요. 거절하려 했습니다. 괜찮다고, 신세지지 않겠다고 말하려 했죠. 그런데 바로 그때 제 등 뒤에서 낡은 에어컨이 또 한 번 거칠게 떨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마치 더는 못 버티겠다고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죠.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저도 놀랄 만큼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주소를 보내거라.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동안 거실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제가 방금 무슨 대답을 한 건지 스스로도 믿기지 않았죠. 3년 동안 쌓아올린 벽을 제 입으로 허물어버린 셈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는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 하나가 슬며시 자리를 옮긴 듯한 기분이었죠. 다음날 아침 저는 작은 여행 가방에 옷가지 몇 벌을 챙겼습니다. 거울 앞에서 셔츠 단추를 채우는데 손끝이 자꾸 미끄러졌습니다. 긴장하고 있었던 거죠. 3년 만에 아들을 만난다는 것, 그리고 제가 그토록 밀어낸 며느리의 집 문턱을 넘는다는 것. 그 두 가지가 72살 노인의 손끝을 떨리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낡은 픽업 트럭에 가방을 싣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지윤이 보내준 주소를 내비게이 전에 입력했죠. 차로 1시간 거리에 있는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아들의 새 집이었습니다. 운전하는 내내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며칠만 신세를 지고 오자고, 에어컨이 고쳐지면 곧장 돌아오자고요. 그 이상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70년 신념이 그 집 거실에서 송두리째 흔들릴 거라는 사실을 저는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1시간 뒤 저는 한단정한 2층 집 앞에 트럭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차에서 내렸죠. 그 집 현관문을 향해 걸어가는 제 발걸음이 어쩐지 무겁고도 떨렸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기까지의 그 몇 초가 제게는 무척 길게 느껴졌습니다. 문이 열리고 다니엘이 서 있었습니다. 3년 만에 마주한 아들의 얼굴이었죠. 머리카락에 흰 것이 조금 섞여 있었고 눈가에 주름이 늘어 있었습니다. 그 사이 제 아들도 나이를 먹었던 겁니다. 우리는 잠시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둘 다 알지 못했죠. 오셨어요, 아버지? 다니엘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한번 끄덕였을 뿐입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 어색한 침묵을 깨고 안쪽에서 지윤이 나왔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죠.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아버님. 어서 들어오세요. 저는 작은 가방을 든 채 문턱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거실에 발을 들인 순간 제 몸이 먼저 그 변화를 느꼈습니다. 시원했습니다. 바깥의 그 살인적인 더위가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온몸을 부드럽게 감싸는 서늘함이 있었죠. 그런데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40해 동안 에어컨을 만져온 제 감각이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거든요. 바람이 없었습니다. 분명히 시원한데 피부에 닿는 바람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손을 들어 허공을 휘저어 보았습니다. 어디선가 바람이 불어와야 하는데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죠. 그리고 또 하나, 소리가 없었습니다. 제 집 거실을 가득 채우던 그 굉음, 팬이 돌아가는 그 묵직한 소음이 이 집에는 없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들릴 만큼 조용했죠.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기술자의 직감이 발동했죠. 다니엘, 에어컨 안 켰니? 왜 이렇게 조용해? 그런데 왜 시원하지? 다니엘과 지윤이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의 의미를 알 수 없었죠. 지윤이 거실 벽 쪽을 가리켰습니다. 저거예요, 아버님. 지금 켜져 있어요. 저는 지윤이 가리킨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거실 한쪽 벽에 늘씬한 사각형 패널이 서 있었습니다. 멀리서 보면 그냥 매끈한 금속판 같았죠. 어디에도 바람구멍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송풍구가 활짝 열려 거센 바람을 뿜어내는 제 집 에어컨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저는 천천히 그 패널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40의 경력의 기술자로서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패널 가까이 손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바닥을 펼쳐 그 표면에 가져다 댔습니다.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거센 송풍이 아니었어요. 패널 표면에서 마치 안개처럼 서늘한 냉기가 은은하게 스며나오고 있었습니다. 손바닥을 밀어내는 압력 같은 건 전혀 없었죠. 그저 차가운 공기가 손가락 사이로 부드럽게 스며들 뿐이었습니다. 제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40해 동안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방식이었으니까요. 저는 패널 표면에 얼굴을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그 비밀을 보았습니다. 매끈해 보였던 금속판 전체에 눈에 거의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구멍들이 빼곡하게 뚫려 있었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미세한 점들이었죠. 이게 뭐냐?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다니엘이 제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마이크로 홀이라고 해요, 아버지. 저 패널에 직경 1mm도 안 되는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 개수가 최대 약 27만 개예요. 27만 개. 저는 그 숫자를 듣고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손바닥만한 면적도 아니고 그 패널 전체에 27만 개의 구멍이라니. 제 머릿속에서 계산이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런 정밀한 가공을 도대체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다니엘이 차분히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안에서 강하고 차가운 바람을 만들어요. 그건 일반 에어컨이랑 똑같아요. 그런데 그 바람을 곧장 내보내는 게 아니라 저 27만 개의 미세한 구멍을 통과시켜요. 그러면 강한 바람이 마치 고운 체에 걸러지듯 잘게 쪼개지면서 직바람이 아니라 은은한 냉기로 바뀌는 거예요. 저는 다시 패널에 손을 대보았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안에서는 분명 차가운 공기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밖으로 나올 때는 바람의 형태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동굴 안에 들어선 것처럼 공간 전체가 서늘하게 가라앉아 있었죠. 바람의 속도가 초속 0.15m 이하예요. 지윤이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미국 냉공조학회 기준으로 초속 0.15m 이하의 바람은 사람이 인지할 수 없는 무풍으로 정의한대요. 그러니까 아버님 피부에 바람이 안 느껴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기준상으로 무풍이니까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미국 냉공조학회. 제가 40해 동안 일하면서 수없이 들어온 그 기관의 이름이 며느리의 입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기관이 정한 무풍 기준이라는 게 있다는 것도, 그 기준을 실제로 충족하는 에어컨이 존재한다는 것도 저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평생 에어컨이란 바람을 세게 부는 기계라고 믿어온 사람 앞에 바람을 일부러 없애버린 기계가 서 있었던 겁니다. 제 손바닥은 여전히 그 차가운 냉기 속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등줄기로 서늘한 무언가가 천천히 타고 올랐죠. 그건 에어컨의 냉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평생 믿어온 무언가가 발밑에서부터 조금씩 흔들리는 그런 감각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거두며 다니엘에게 물었습니다. 묻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죠. 이거 어느 회사 거냐? 다니엘이 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삼성이요. 한국 회사예요, 아버지. 한국. 그 단어가 제 귀에 박히는 순간 저는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제 아버지가 들려준 1953년의 한국. 흙바닥과 초가집, 신발도 없이 뛰어다니던 아이들. 제 머릿속에서 70년 동안 멈춰있던 그 사진 한 장이 눈앞에 이 정교한 기기 앞에서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이 27만 개의 구멍을 가진 물건이 그 가난한 나라에서 왔다고요. 제 입에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시 한번 그 패널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죠. 그날 밤 저는 손님방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한참을 뒤척였죠. 머릿속에서는 그 매끈한 패널과 27만 개의 구멍, 그리고 바람 없는 시원함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니야, 뭔가 속임수가 있을 거야. 내가 모르는 트릭이 있겠지. 저는 여전히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마흔의 경력의 자존심이 한국이라는 두 글자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거부감은 다음날 아침 제가 그 기계를 직접 뜯어보다시피 살펴보면서 산산조각 나게 됩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누구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밤새 그 패널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손님방을 나와 거실로 향했습니다. 이른 아침이라 다니엘과 지유는 아직 자고 있었죠. 저는 혼자 그 패널 앞에 섰습니다. 어제는 며느리와 아들이 보는 앞이라 차마 하지 못했던 일을 이제 직접 해볼 작정이었습니다. 저는 40의 경력의 기술자였습니다. 어떤 기계든 제 손으로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믿지 못하는 사람이었죠. 저는 패널 가까이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노안이 온눈을 가늘게 뜨고 그 표면을 코앞까지 들여다보았습니다. 정말로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무수히 많은 미세한 구멍들이요. 멀리서 보면 그냥 매끈한 금속판인데 가까이서 보니 표면 전체가 벌집처럼 촘촘한 점들로 덮여 있었습니다. 저는 손가락 끝으로 그 표면을 조심스럽게 쓸어보았습니다. 매끄러웠습니다. 구멍의 가장자리가 어찌나 정교하게 가공되었는지 손끝에 걸리는 거친 부분이 단 하나도 없었죠.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40해 동안 저는 미국과 독일과 일본의 온갖 정밀 기계를 다뤄왔습니다. 그런데 직경 1mm도 안 되는 구멍을 그것도 무려 27만 개를 이렇게 균일하고 매끄럽게 뚫어낸 가공 기술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구멍 하나하나가 똑같은 크기여야 합니다. 하나라도 크기가 다르면 그쪽으로 바람이 몰려서 직바람이 생기니까요. 27만 개를 전부 똑같이. 그게 얼마나 미친 정밀도인지 저는 기술자였기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다니엘이 일어난 거였죠. 아버지, 일찍 일어나셨네요. 궁금한 게 많으신가 봐요. 저는 멋쩍게 일어섰습니다. 뚫킨 아이처럼요. 다니엘은 웃으며 제 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묻기도 전에 마치 제 마음을 읽은 듯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이 무풍 기술을 삼성이 세계 최초로 만든 게 2016년이에요, 아버지. 그러니까 10년 전이죠. 그 전까지는 세상에 이런 에어컨이 없었어요. 에어컨이라면 당연히 바람이 쐬야 한다고 다들 생각했으니까요. 저는 그 말에 정통으로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에어컨이라면 당연히 바람이 쐬야 한다. 그건 제 믿음 그 자체였으니까요. 제가 40해 동안 종교처럼 믿어온 그 명제를 한국의 한 회사가 10년 전에 정면으로 뒤집어 버린 겁니다. 그럼 전기는 더 먹겠구나? 저는 마지막 자존심을 부여잡고 반박했습니다. 바람을 약하게 만들려고 그 복잡한 구조를 거쳤으니 분명 효율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다니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무풍으로 운전하면 처음에 강풍으로 빠르게 시원하게 만든 다음에는 약한 냉기만 은은하게 유지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강풍으로 계속 돌리는 일반 운전보다 전력 사용량이 최대 61%까지 줄어요. 61%. 저는 그 숫자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절반도 아니고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제 집 거실에 낡은 에어컨을 떠올렸죠. 그 녀석은 시원하게 만들려고 밤새 굉음을 내며 강풍을 뿜어댔습니다. 전기요금 고지서가 여름마다 2배로 뛰었죠.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원하려면 그만큼 전기를 써야 한다고요. 그런데 이 한국산 기계는 더 조용하고 더 부드럽고 더 시원하면서 전기는 절반 넘게 덜 썼습니다. 제가 평생 옳다고 믿어온 모든 방식이 전부 정답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때 지윤이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손에 따뜻한 차 한 잔을 들고 있었죠. 제 앞에 차를 내려놓으며 지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 무풍 에어컨이 지금 전 세계 100여 개 나라에서 팔리고 있어요. 한국에서만 누적 판매량이 1,300만 대를 넘었고요. 미국이랑 유럽 같은 선진국에서도 삼성 에어컨 매출의 상당 부분을 이 무풍 모델이 차지한대요. 1,300만 대. 저는 찻잔을 든 손이 멈췄습니다. 미국에서도 유럽에서도. 제가 모방품이라고 코웃음 쳤던 그 나라의 기계가 까다롭기로 소문난 선진국 시장에서 프리미엄 제품으로 팔리고 있었던 겁니다. 제 머릿속에 그 사진 한 장. 1953년에 가난한 한국이 그 숫자들 앞에서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손에 든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게 조여왔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40의 경력이 70년 신념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소리가 제 안에서 들리는 것 같았죠. 다니엘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저는 한참 만에 얼굴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40해 동안 단 한 번도 입에 담은 적 없는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40년을 이 일을 했는데 오늘 처음으로 모르는 걸 봤다. 다니엘과 지윤이 저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무겁게 떨어졌죠. 나는 평생 에어컨이라면 바람을 세게 부는 기계라고 믿었어. 그게 정답이라고 확신했다. 그런데 아니었어. 내가 평생 정답이라 믿은 방식이 정답이 아니었던 거야. 저는 다시 그 패널을 바라보았습니다. 67만 개의 구멍이 아침 햇살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죠.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기계 앞에서 지는 기분이었습니다. 40의 경력의 기술자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물건 앞에서 무릎을 꿇는 기분이요. 자존심이 상했고 인정하기 싫었죠. 그런데 그 패널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자니 묘한 감정이 차올랐습니다. 그건 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배우는 거였습니다. 기술자란 본디 새로운 걸 보면 가슴이 뛰는 사람입니다. 저도 젊은 시절엔 그랬죠. 처음 보는 기계를 만나면 밤을 새워서라도 그 원리를 파헤쳤습니다. 그 순수한 호기심이 어느새 나이와 자존심에 가려 사라졌던 겁니다. 그런데 이 한국산 기계 앞에서 잊고 있던 그 떨림이 되살아났습니다. 저는 패널 앞에 다시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자존심을 확인하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순수한 경탄이었죠. 저는 손가락 끝으로 그 매끄러운 표면을 천천히 쓸어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걸 한국 사람들이 만들었단 말이지? 대단하구나. 정말 대단해. 제 입에서 한국에 대한 칭찬이 나온 건 72의 인생에서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내뱉은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무너뜨려야 할 것은 이 기계에 대한 의심이 아니라 제 안에 70년 동안 굳어있던 그 사진 한 장이라는 것을요. 그날 아침 저는 그 거실에서 오랫동안 그 패널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햇살이 점점 높아지고 거실이 조금씩 따뜻해진 무렵 부엌에서 구수한 냄새가 풍겨오기 시작했습니다. 지윤이 아침을 짓고 있었던 거죠. 그 냄새가 제 마음의 마지막 빗장을 풀게 될 줄은 그때까지도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부엌에서 풍겨오는 냄새는 처음 맡아보는 것이었습니다. 미국 가정의 아침 식사 냄새와는 달랐죠. 고소하면서도 따뜻한, 무어라 설명하기 어려운 구수한 향이었습니다. 저는 패널 곁에서 일어나 부엌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지윤이 가스레인지 앞에서 무언가를 끓이고 있었죠. 뚝배기 같은 그릇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한국식 아침이에요? 입에 안 맞으실까봐 간을 좀 약하게 했어요. 지윤이 돌아보며 웃었습니다. 식탁에는 흰쌀밥과 김이 나는 국, 그리고 작은 반찬 그릇 몇 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솔직히 낯선 음식이 입에 맞을지 걱정이 됐죠. 하지만 3년 만에 마주한 며느리가 차린 밥상을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국을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멈췄죠. 따뜻하고 부드러운 국물이 목을 타고 넘어가는데 그 온기가 위장을 지나 가슴까지 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지난 며칠 폭염 속에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끼니도 대충 때웠던 제 몸이 그 따뜻한 국물 한 숟갈에 스르르 풀어지는 것 같았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어젯밤 저는 그 시원한 손님방에서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다는 거요. 생각해보니 그랬습니다. 무릎이 시리지 않았습니다. 칡바람이 없으니 관절이 욱신거리지 않았고 굉음이 없으니 신경이 곤두서지 않았죠. 저는 침대에 누운 지 얼마 되지 않아 골아 떨어졌고 아침까지 단 한 번도 깨지 않았습니다. 폭염이 시작된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제 집에서는 매일 밤이 전쟁이었습니다. 더워서 에어컨을 켜면 무릎이 시려 잠이 깼고 추워서 끄면 더워서 잠이 깼죠. 그 사이를 오가며 뒤척이다 보면 어느새 새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서는 바람 없는 그 시원한 방에서는 제가 한 번도 깨지 않고 잤던 겁니다.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묘한 감정이 차올랐죠. 그건 어제 패널 앞에서 느낀 기술에 대한 경탄과는 다른 더 깊고 따뜻한 무언가였습니다. 기술이 사람을 편하게 한다는 것. 저는 40해 동안 그 일을 해왔으면서도 정작 그 의미를 제대로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에게 에어컨이란 그저 차가운 바람을 만드는 기계였으니까요. 그런데 이 한국산 기계는 달랐습니다. 사람이 집바람에 시려하는 걸 헤아리고 굉음에 잠 못 드는 걸 헤아려서 그 불편함을 없애려고 만든 기계였습니다. 그건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배려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지윤을 바라보았습니다. 며느리는 제 빈 국그릇을 보고 있었죠. 그 눈빛에서 저는 똑같은 것을 읽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잠을 설칠까봐 시원한 방을 내어주고 입맛이 없을까봐 간을 약하게 맞추고 낯선 음식에 거부감을 느낄까봐 조심스럽게 차린 그 마음. 그것 역시 배려였습니다. 3년 전 저는 이 사람을 한국 여자라는 이유 하나로 밀어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고도 하지 않았죠. 제 머릿속에 그 낡은 사진 한 장만 믿고서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자신을 밀어낸 늙은이를 위해 시원한 방을 내어주고 따뜻한 국을 끓였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그것을 누르려 애썼지만 이른 뒤에 살아온 노인의 눈가가 어느새 젖어들고 있었죠.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지난 3년 동안 무슨 짓을 했는지 그제야 똑똑히 보였거든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지윤을 향해서요. 지윤아. 그 순간 부엌이 조용해졌습니다. 지윤의 눈이 커졌죠. 제가 며느리의 이름을 부른 건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3년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이 사람의 이름을 입에 담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한국 여자, 그 여자라고만 불렀죠. 그런데 그날 아침 저는 처음으로 이 사람을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지윤의 입술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 눈에 물기가 차오르는 게 보였죠. 저는 빈 국그릇을 두 손으로 감싸주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지윤아, 국 한 그릇 더 줄 수 있겠니? 그 한마디에 지윤의 눈에서 눈물이 툭 떨어졌습니다. 며느리는 황급히 손등으로 눈가를 닦으며 환하게 웃었죠. 그리고 빠른 걸음으로 가스레인지 앞으로 가서 새 국을 그릇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는데 제 가슴이 먹먹하게 차올랐습니다. 곁에 앉아있던 다니엘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들썩이고 있었죠. 제 아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뻗어 아들의 어깨에 가만히 얹었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아들의 몸에 손을 댄 순간이었죠. 다니엘, 저는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다니엘이 젖은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았죠. 저는 무어라 말을 이으려 했지만 목이 메어 한참을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뜨겁게 조여왔고 손끝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마침내 저는 가까스로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무서웠던 건 한국이 아니었어.
내가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거였어. 말을 마치고 나서야 저는 그 진실을 똑똑히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난 70년 동안 그토록 고집스럽게 한국을 밀어냈던 이유, 그건 한국이 미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제 아버지가 들려준 그 사진 한 장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 제 인생 전체가 틀렸다는 게 될까봐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눈을 감고 귀를 막고 70년 동안 같은 자리에 멈춰 서 있었던 거죠. 다니엘이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안았습니다. 3년 만에 포옹이었습니다. 제 아들의 어깨에 얼굴을 묻은 채 저는 소리 없이 어깨를 떨었습니다. 40해 동안 단단한 기계만 만져온 제 손이 아들의 등을 어루만지고 있었죠. 그 손길이 어찌나 어색하던지 제가 그동안 얼마나 표현에 서툰 아비였는지 새삼 사무쳤습니다. 지윤이 새 국그릇을 들고 돌아와 식탁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둘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죠. 저는 다니엘의 등에서 손을 떼고 지윤이 새로 담아준 국을 한 숟갈 떴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처음 떴을 때보다 더 따뜻하게 느껴졌죠. 창밖으로는 여전히 텍사스의 폭염이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집 안은 시원했습니다. 바람 한 점 없이 그저 은은한 냉기가 공간을 부드럽게 채우고 있었죠. 그리고 그 시원한 거실에서 3년 동안 얼어붙어 있던 우리 가족의 마음이 천천히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아침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바람 없는 방 한 칸과 따뜻한 국 한 그릇이 제 70년 편견을 무너뜨린 그 아침을요. 그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저는 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제 집은 예전과 같지 않았죠. 가장 먼저 한 일은 10수년을 함께한 그 낡은 창문형 에어컨을 떼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거실 벽 한쪽에 매끈한 무풍 에어컨 한 대를 새로 들였습니다. 27만 개의 구멍을 가진 한국이 만든 그 기계를요. 설치기사가 떠난 뒤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그 패널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손을 가져다 대니 익숙한 그 은은한 냉기가 손끝으로 스며들었죠. 바람 한 점 없는 시원함, 굉음 없는 고요함. 제 집은 그렇게 조용하고 평온한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거실에서 폭염의 여름밤 이후 다시 한번 깊은 잠을 잤습니다. 며칠 뒤 오랜 친구 마이크가 집에 들렀습니다. 마이크는 저와 함께 평생 에어컨을 만진 동료였습니다. 저만큼이나 고집센 늙은 기술자였죠. 그가 거실을 들어서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로버트, 에어컨 안 켰어? 왜 이렇게 조용해? 그런데 왜 시원하지?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몇 달 전 제가 아들 집에서 똑같이 던졌던 질문이었으니까요. 저는 마이크를 패널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잡아 표면에 가져다 댔죠. 마이크의 표정이 제가 그랬던 것처럼 굳어갔습니다. 저는 마이크에게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27만 개의 마이크로홀, 초속 0.15m 이하의 무풍, 2016년 한국이 세계 최초로 만든 기술, 그리고 일반 운전보다 전력을 최대 62%까지 아낀다는 것까지요. 제 입에서 그 모든 데이터가 막힘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한국이라는 두 글자에 코웃음을 치던 제가 이제는 한국 기술의 전도사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마이크가 멍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이걸 한국이 만들었다고? 그 한국이? 저는 마이크의 그 표정을 보며 몇 달 전 제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죠. 그래, 마이크. 그 한국이야. 우리가 1953년에 멈춰 세워둔 그 한국이 그 사이에 이런 걸 만드는 나라가 됐어.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그날 이후 저는 동네 기술자들 사이에서 묘한 별명을 얻었습니다. 한국 에어컨 영감이라는 별명이었죠. 누군가 에어컨을 새로 산다고 하면 저는 어김없이 그 무풍 기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반신반의했지만 제 집에 와서 직접 그 바람 없는 시원함을 경험하고 나면 하나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지역방송국에서 폭염 특집을 준비하면서 에너지를 절약하는 냉방에 관한 인터뷰를 하고 싶다는 거였죠. 동네에서 한국 에어컨 영감으로 소문난 제 이야기가 기자의 귀에 들어간 모양이었습니다. 그게 미국의 큰 방송사 지역 채널이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 승낙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뷰당에 카메라 앞에 앉았던 겁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무엇이 당신을 변하게 했느냐고요. 저는 처음에 에어컨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마이크로홀과 무풍 기술, 전력 절감 수치를 차근차근 설명했죠. 그런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 어느새 제 입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한국 여자를 며느리로 받아들이지 못해 아들과 의절했던 3년의 세월. 폭염 속에서 며느리가 먼저 내밀어준 손. 바람 없는 방에서의 첫 잠. 그리고 따뜻한 국 한 그릇이 제 70년 편견을 무너뜨린 그 아침까지요. 기자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금 가족과는 어떻게 지내느냐고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기술이 내 편견을 부셨고 사람이 내 마음을 채웠습니다. 70년 묵은 편견을 바람 없는 방 한 칸이 무너뜨렸어요. 인터뷰가 나가고 나서 동네에서 저를 알아보는 사람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제게 가장 큰 변화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지난주 다니엘과 지윤이 제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지윤의 품에는 작은 아기가 안겨 있었죠. 제 손주였습니다. 검은 머리에 까만 눈동자를 가진 한국과 미국의 피가 함께 흐르는 아이였습니다. 지윤이 조심스럽게 아기를 제게 건넸습니다. 저는 떨리는 두 팔로 그 작은 생명을 안았죠. 40해 동안 차가운 기계만 만져온 제 손에 따뜻하고 보드라운 아기의 무게가 얹혔습니다. 아기는 까만 눈으로 저를 빤히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눈을 마주하는 순간 저는 가슴이 벅차올라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만약 제가 그 여름 며느리의 손을 끝내 뿌리쳤다면 저는 이 아이를 영영 안아보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제 아버지가 물려준 그 낡은 사진 한 장을 저는 하마터면 이 아이에게까지 물려줄 뻔했습니다. 편견이라는 건 그렇게 대를 이어 전해지는 거니까요. 저는 그 사슬을 제대에서 끊었습니다. 시원한 방 한 칸과 따뜻한 국 한 그릇의 힘으로요. 거실에서는 무풍 에어컨이 조용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바람 한 점 없이 그저 은은한 냉기로 우리 가족을 부드럽게 감싸면서요. 저는 품에 안긴 손주를 가만히 내려다보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참 어리석었단다. 하지만 늦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야. 평생 에어컨을 만지며 살아온 한 늙은 기술자가 한국이 만든 작은 기계 하나 앞에서 70년 편견을 내려놓고 가족을 되찾은 이야기. 그건 거창한 논리도 대단한 설득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여름 집바람 없는 시원한 방 한 칸이 건넨 작은 배려에서 시작된 일이었죠. 지금도 누군가 제게 한국이 어떤 나라냐고 물으면 저는 그 매끈한 패널과 27만 개의 구멍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 시원한 방에서 저를 기다려준 며느리의 따뜻한 마음을 떠올리죠. 제가 70년 동안 알지 못했던 진짜 한국은 바로 그런 나라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전 세계를 놀라게 할 대한민국의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